Just you, just me. Let's find 내구성을 높여라. to cuddle and woo. Oh, gee, 극한의 온도를 이겨라. what are my arms? 엔진의 토탈 쿼츠하라. Your imagination. 엔진의 나이를 잊게 하는 기술. 토탈 쿼츠 엔진 오일. 엔진을 더 젊게, 더 오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122회 파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원래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시간이지만 제가 착각해서 지난주에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자 깡세윤입니다. 두려운 일이 뭐가 있나요? 자꾸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누가 그래요? 쳐다보게 되고 업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만. 예. 네. 세상의 모든 덕에 관심이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덕실입니다. 살이 좀 빠졌어요? 뭐 근데 사실 좀 유지 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체가 왔어요. 그래요? 김도인입니다. 짧구만. 약간 눈치 게임 같아요. 자, 자기소개 시작. 덕실이. 최 사장입니다. 김도인입니다. 그만해.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네. 광고. 지금 뭐지? 아주 뭐 어떤 광고이냐면은 또 왔습니다. 야 1년이 빨리 오는구만. 정모가 계획됐습니다. 아하. 정모 12월 2일 금요일 일단 일정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12월 2일 금요일 저녁에 이번엔 좀 더 큰 규모로 조금씩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야? 진짜 몇 네. 석 규모인가요 이번에는? 몇 석은 확인 못했는데 건대 새천년관에서 새천년 어쨌든 아, 새천년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 있어요? 원래 천년된 학교들이 다 있다고. 저희 뭐야? 뭐야 막 밀레니엄 세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그렇구나. 어쨌든 12월 2일 금요일 저녁 건대 새천년관에서 정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게 결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지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비워놔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뭐 오. 광고가 있다고요? 네, 네. 개인 방송하시나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좋겠다. 네.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1월 10일 목요일부터 11월 20일 화요일까지고 석사, 박사 과정을 동시에 모집합니다. 평소에 명상 분야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다양한 세계 여러 각처의 프로그램들을 배워볼 수 있고 이론적인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뚱맞게 왜 그걸 네가 광고하십니까? 이 뭐예요? 뭐 갑자기 불교학원? 네, 불교대학 대학원. 아, 네, 불교대학원. 불교대학 대학원. 왜 갑자기 이걸 광고하고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걸 좀 광고해달라고? 그것보다는 네. 뭐 총장님이 얘기한 거야? 뭐야? 왜?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혹시 교수 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김도희님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저는 못 볼. 졸업했죠. 네네. 졸업하셨고, 그럼 김도희님과 유사한. 박도인, 최도인, 그쵸? 김실령, 박실령.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서 파워 특집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4회차죠. 첫 번째 파워가 빵 터졌던 우리 라스푸틴 네. 파워 특집 했었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것이 암흑세계로 날아간 에피소드 암흑물질 에피소드를 좀 진행했습니다.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김도인의 멘탈 파워. 멘탈 파워.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워를 할 거면 우주적인 파워 고민을 했어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파워는 무엇인가? 돈. 빙고. 어떻게 알았어? 신자유주의자니까. 그만 좀 해. 빙고. 건 나 만들었어? 내 거야. 어쨌든. 내 거라고 이 자식아.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근원적인 파워. 돈이지요. 네. 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준비하게 된 계기는 독실이 때문이었어요.
왜요? 지난주에 독실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둘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독실을 위한 방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팟캐스트 네. 전체가 저를 위한 거였는데 이번엔 특별히 그렇죠. 이 에피소드조차도 그 경제적인 좀 기초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오 재밌겠네요. 재밌을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 잘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FRB 때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FRB의 연장선이고 사실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의 경제고 한국이라는 아주 지역적인 경제로 경제 전체를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미국 경제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지난번은 FRB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네. 오늘은 달러를 중심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의 끝, 머니 파워,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오늘의 구성은 총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알려줄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답부터 알려주세요. 답? 뭐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거. 결국에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구성 얘기하고 바로 결론 얘기해 줄게요. 네. 좋은 방송. 일단 구성 그래서 경제 기초 개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의 개념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근데 이게 막연하게 뭐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분을 우리가 못해요. 돈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볼 겁니다. 그 지대널볕이라고 요즘 그 인기 있는 책이 있던데 그거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 시민의 교양 그 미래 부분의 화폐와 약간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확장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돈에 대한 구조적인 고찰을 할 겁니다.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할 거예요. 놀랍지? 그래서 공시적인 측면, 통시적인 측면에서 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선 돈에 대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은행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야. 그 두 번째, 통시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달러의 역사를 설명할 텐데 내 생각에 오늘 통시적인 측면까지 할 시간이 될래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답부터 말해달라고요.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론하고 끝나는데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결론 4가지. 첫 번째, 좆됐다. 두 번째, 정말이에요. 앞으로 그럼 말 안 해줘도 아는 거고. 진짜 좆됐어. 지금보다 더요? 예. 세계가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바닥인데. 가깝게는 10년 안에 아니면은 좀 멀게는 한 세기 안에 미국 중심의 세계가 좀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필독서로 공상단 선언을 읽으라고 하신 건가요? 다음 세계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좆됐다. 두 번째 결론, 세계사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에서의 플라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닉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닉슨? 닉슨이요? 깜짝 대통령? 놀랍니다. 예, 닉슨이 플라톤과 비슷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형이상학적 이데아 세계를 구축한 인물이다. 좀 막 던지는 느낌이 정말이야.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 뭐 파워를 돈으로 한 것부터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방송을 야매로 몰아가려고. 아니야, 진짜입니다. 돈이 네? 파워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어쨌든 돈에 대한 최 사장님의 야매 철학. 그렇습니다. 요거로 총 집대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출처와 근거는 어디냐? 네. 최 사장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정리했어요. 근데 모 정부에서 예. 이 국민에게 혼란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이유로 출두하라 명령이 오면 이제 깡쌤이 가는 거니까 걸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출두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뭘 알게 될 거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 중심의 세계 통화 체계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아보면 좀 이상해 보여 되게.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온 겁니다. 새롭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허구적인 체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짓게 됐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 사장님 주장은 우리 현실 세계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이 현실적인 돈의 구조가 네. 사실은 불교 철학과 같은 어떤 허망한 그렇죠. 신기루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근데 불교 철학보다는 어떤 플라톤적이야. 약간 형이상학적 이데아 세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이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하시는 건가요? 오늘 근본이지 얘기할 건데? 지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네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그리고 정부가 연합하면 어떻게 검소하고 성실한 노동자의 주머니를 쉽게 털 수 있는지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건 한마디도 없고 아니요. 우리가 좆됐다. 반대로 뭘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깨우치시게 될 그건 거예요. 알 수 있다. 네네. 요거 손대면 큰일 나겠다. 네, 알 수 태어남 아닙니까? 네? 태어남. 태어남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야지. 퀴즈. 왜 거기 맞들렸어? 너 가져라 이 자식아. 감사합니다.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다음 중 다른 두 가지와 다른 하나는 이런 거 재밌네. 1. 만원짜리 지폐. 오케이. 2. 부루마블에서 100만원짜리 지폐. 세 번째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오. 뭐라고? 1. 만원짜리 지폐. 2. 부루마블 100만원 지폐. 3.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근데 궁금한 게 기념주화는 순도 99.9%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3번.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3번일 것 같아. 그래요? 저는 블루마블을 할 때 하도 파산을 많이 당한 기억이 있어서 2번도 땡기네요. 게임 하게 되면 필요하잖아요. 저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블루마블 어렸을 저도. 때. 깡쌤부터 한번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부루마블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나머지 두 개랑? 제가 갖고 싶은 거 고르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 10,000원이랑 바꿉시다. 지난주에 기시가. 그래요? 모자른 사람은 어쩔 수 없구만. 갖고 싶은 게 이거였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인한테 물어봐야지. 금이 다르다. 네. 왜 달라요? 금은 현물이고. 현물. 그냥 네. 반짝반짝하잖아요. 블링블링?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됐던 게임머니가 됐던 그 실물이랑 떨어져 있는 그냥 허구상의 가치잖아요, 화폐. 정확히 알고 있네? 네. 우리가 FRB 때 했던 내용 때문인가? 어쨌든 네. 더 잘 알고 있구만. 잘 알고 있죠. 김도희님 실명이 김돈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다. 독실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문제의 의도는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10,000원이라고 써 있고 네. 그 블루마블 할 때도 1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결국 그 약속이잖아요. 이거 100만원어치 그 가치가 있다고 약속하자라고 화폐. 그 약속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고 약속이 깨져도 그거는 이제 무언의 약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두 개는 종이고 하나는 금속이라서 금속을 선택했습니다. 천재인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경제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은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니까. 반면에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 블링블링.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실제로는 3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도인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돈하고 통화를 좀 구분할 겁니다. 그걸 좀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어려워요. 네. 화폐가 실제 뭐라고 할까? 실물이랑 떨어져 있는?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FRB에서 간단하게 양적 완화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 무엇인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화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화폐 자체가 어떤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배우고 저희가 노동을 해도 화폐를 통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 자체가 어떤 그 가치가 있거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물과 연결된 돈도 있어요. 아까 전에 독실이가 했던 근본이제인데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난번에 옛날에 세종대왕 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많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실패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화폐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0원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10,000원이 뭐라고 하기엔 좀 얘기하기 힘들지만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모두가 공유하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 김도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삼다수를 내가 목이 말라 가지고 싶어. 그럴 때 뭐 예를 10,000원을 줬을 때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종대왕 시대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화폐를 가지고 이제 하도록 그 거래를 하도록. 근데 그게 철저하게 이제 처절하게 실패를 해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계속 생각했던 거는 쌀인 거예요. 쌀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쌀을 갖고 여전히 물물교환을 시도하고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 막고 물물교환 하려고 하면 그걸 처벌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는데도 백성들은
이거 이제부터 써. 이 구리로 만든 걸 사용해. 그런데 얘가 그런 가치, 이 쌀 한 가마니가 이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즉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게 화폐가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뒤에 나와야 되는 얘기들이 지금 막 중복해가지고 동시에 나와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못 믿을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금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건 전제해야 돼. 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국가가 무엇인가를 보장할 수 있을 때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근본위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을 과거에는 근본위 제도는 그거죠. 화폐가 정확히 금과 등가를 이루는 거야.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화폐라는 건 영수증 같은 거였던 거지. 그래서 그 영수증인 화폐를 갖고서 가 은행에. 그래서 금태환이라고 해요.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은 국가가 그걸 보증해서 바꿔줬다라는 거야. 그럼 금의 시세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화폐가 사실은 예를 들면 금 1g, 금 2g 이렇게 써 있겠네요. 아니죠. 화폐에 정확히 1달러가 뭐 1.몇 온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거야.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그랬을 경우에도 화폐를 우리가 못 믿느냐? 그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허무주의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의 시세는 없는 거죠. 금의 말하자면 질량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매력을 보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집트 시대에 빵을 살 수 있는 금의 쪼가리나 현대 사회 쪼가리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볼 겁니다. 금이라는 돈과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차근차근 오늘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 네. 이거 다 들어야지만 투자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답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금에 투자라는 거 아니겠지? 오? 안 변했다며 하나도. 조용히 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의 개념 얘기하기 전에 경제에 대한 아주 기초 개념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고 세 가지를 해보려고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세 가지. 인플레와 디플레를 좀 알아볼 거고 환율 그리고 미국의 기축통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1. 인플레와 디플레이션. 퀴즈인 줄 알고 긴장했어. 긴장하지 마. 네. 퀴즈 이따 또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 화폐 가치가 오르는 거. 아니 떨어지는 거. 그래서 똑같은 현물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경제 성장하는 건가? 물가가 오르는 건가? 근데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아, 그러네. 밀턴 프리드먼,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통화 중심으로 자본주의 설명한 프리드먼의 개념에 의하면 일단 통화부터 시작하면 돼. 통화의 팽창이냐, 통화의 수축이냐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면 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은 통화. 여기서 말하는 통화라는 거는 이제 화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논의에서 통화랑 화폐를 구분하지 않을게. 알겠죠? 원래 같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영어로는 이제 아까 돈이랑 구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좀 헷갈려요. 뒤에 나올 텐데 영어로 하면 돈은 머니인 거고 네. 통화는 커런시 정도가 될 맞아. 거예요. 근데 화폐도 사실은 화폐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코인도 되고 빌도 되고. 근데 통화랑 우리는 동일한 걸로 일단 사용할게요. 오케이. 알겠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팽창이다. 통화, 화폐가 막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은 통화가 축소되는 거.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폐가 막 많아져. 화폐가 줄어들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면 되고.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화폐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부터 한번 출발해볼까? 돈을 막 찍었어. 빵빵빵빵. 찍어서 시장에 돈이 많아졌어요. 통화 팽창? 그러면은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품 대비 화폐가 더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럼 물가가 상승합니다. 정리하면 통화가 팽창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한 거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반대겠지. 통화가 축소되면 부족해. 그 화폐가 부족해. 그럼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인플레이션이 좋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좋습니까? 제 생각인데 진짜 그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볼 때 순수하다. 눈빛이 순수해요. 동일한 것 같아요.
동일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두 개가. 네네. 그러니까 그냥 통화량을 증대시켜 주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대신에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에 비례해서 그걸 더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난 100만 원이 있고 예. 예를 들면 최 사장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10배를 찍어내기로 했어. 돈을. 빵빵빵빵. 그래서 9배를 찍어내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100만 원 있었던 사람한테 1000만 원으로 맞춰주고 최 사장한테는 1억을 맞춰주게 되면 동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겠지.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우리는 있는 주진 않지.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게는 주지 않고 그거를 시중에서 찍어낸 다음에 결국엔 그건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기업이 가져가든 가게가 가져가든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시장에 풀리면 응. 독실이가 갖고 있는 그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가치가 떨어지고 나의 가치도 떨어지게. 근데 시중에 풀린다는 개념이 그거를 막 던지진 않잖아. 보통 던져서 줘요. 얼굴에. 어쩐지 가끔씩 강남 저기 빌딩 옥상에서 던진다던데 그게 그 한국은행 직원이 던지는 거였군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게 돼. 근데 그 얘기는 뒤에 우리 은행의 작동 원리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화가 어떻게 풀리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자식들 너무 앞서가려고 그냥. 근데 지난번 했던 거랑 약간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난번에 FRB 중심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아예 화폐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이 너무 그 어떤 사회 현상이나 그렇죠. 그런 거 중심이어가지고 이게 프리퀄이네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어. 내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물어봤지. 어떤 게 더 좋을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인플레 장단점 생각해보면 인플레는 경제가 일단 발전하겠죠. 급성장할 텐데. 그죠. 성장이에요. 네. 하지만 단점 생각해보면 거품 경제 생길 수 있고 디플레 장단점 생각하면 디플레는 거품이었었던 게 빠지겠죠. 그래서 실질 경제가 늘어나긴 할 텐데 단점 생각해보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인플레와 디플레이션이 어떤 게 더 좋냐? 다 장단점이 있어.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선택한다면 디플레이션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내일이 되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든 물가가 막 상승하는 거야. 내일 사는 것보다 오늘 사거나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부동산 빵 터지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도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환율과도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환율은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 디플레이와 인플레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 디플레이션도 장단점이 있겠지. 첫 번째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환율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디플레이션이 오면 수입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어. 디플레이션이 오면?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환율 얘기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세계적인 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거를 하시는 거네요. 국가 하나. 그렇죠. 하나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단점이 너무 커요. 뭐냐면 그거야.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요. 현금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더 싼 거지. 그럼 쥐고 있어요. 그럼 경기가 위축된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해.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라는 거지.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현대사회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국가들은 경제가 끊임없이 어쨌든 성장할 거라는 걸 전제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세계 경제 위기 나는 것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한번 뒤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거품이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선에서야 또 천천히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가 상승하는 것들이 뭐 1% 2% 내외를 해갖고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거품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그 인플레이션은 크든 작든 간에 거품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실물과 연결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너무 가고 너무 못 가서는 안 되고 적절히 조절만 하면 나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 전체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재화의 양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통화가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거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지될 수 있는 거네요.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는 그렇지. 거네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물질 지구에 있는 거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 만들어 가겠지. 근데 어쨌든 이건 너무 장기간이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알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 팽창, 디플레이션은 통화 수축이다. 라는 거였죠.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프레션도 있는데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통화 공급 팽창이었어. 그럼 막 경기가 성장하고 물가가 막 오르면 빡빡빡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처음의 모습으로 조금씩 내려올 때가 있어. 그걸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 부르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완벽하게 침체가 되면 디프레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충 알겠죠? 네. 인플레와 디플레를 조절하는 방법. FRB 때 얘기했어요. 통화량을 조절하면 되지. 네. 금리 그리고 통화를 발행하는 걸 조절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 뭐 지급 준비율을 조정하거나. 근데 크게 금리를 조절하거나 실제로 돈을 찍어내고 안 찍어내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경제에 대한 이해 기초 두 번째. 환율 얘기해 봅시다.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율을 이해해야 돼요. 환율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들어도 헷갈리는 게 환율인데 환율이 높아졌다. 환율이 올랐다. 이게 뭐로 의미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냥 환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암묵적인 기준은 항상 달러인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원화가 얼마큼 바뀌었는가에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에서의 주어는 원화다라는 네. 거야. 이해하시겠죠?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달러가 1달러고 원화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원화가 1,100원이 되고 1,200원이 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 많이 팔려. 그렇죠. 우리 상품도 싸져 보이는 거야. 네. 우리의 붙어있는 가격에서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수출이 증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1달러가 1,100원이 되고 1,200원이 되고 1,300원이 될 때마다 수출이 증가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좋은가?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 좋다고 배웠어. 근데 누구한테 좋죠? 대기업. 그렇죠. 수출 중심의 기업한테는 좋지만 사실 보통의 서민이나 시민한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뭔가 우리가 외국에 있는 것도 좀 쓰고 사용해야 되는데 수입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환율 하락을 봅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900원, 800원, 700원이 된다는 거죠.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고 원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우리의 상품의 가치, 가격도 비싸 보이게 돼요. 수출이 감소합니다. 수출 중심의 기업은 피해가 되겠지만 수입 가격이 싸진 거죠. 그럼 우리는 해외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다. 네. 어쨌든 환율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됐죠. 한국같이 수출 중심의 경기체제에서는 당연히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게 됩니다. 정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환 시장에 가가지고 한국 정부가 진짜로 막 달러를 사들이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거니까 달러의 값은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대충 이해할 수 있겠죠? 좀 이걸 알고 가면 좋겠다. 경제에 대한 기초 세 번째 기축통화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좀 어렵나? 아니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는 다 아는 거지. 이거를 부루마블 하면서 이미 다 배웠다. 아, 그래? 뭐 별거 있습니까? 부루마블에 환율이 나오나? 부루마블 당연히 환율 알아야죠. 환율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그냥 알겠습니다. 부동산만 잘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빨리 서울에다가. 조용히 하고 들어봐. 미국 기축통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축통화가 뭔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영어로는 키 커런시 정도가 됩니다.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얘기하죠. 과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였는데 요즘엔 아니죠. 현재는 뭐 달러, 유로 정도고 뭐 위안화가 좀 뜨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세계 통화로 사용될 때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짚고 넘어갈 문제인 거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문제가 있어. 항상 하나의 국가의 통화가 세계 통화가 되면 내재적인 모순이 발생해요. 그 얘기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달러가 이미 충분히 뿌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요. 당연하지. 세계 통화로 활용되는데 달러 보기가 어려워. 그럼 세계 통화가 안 될 거 아니야? 세계의 달러가 막 여기저기 흔해야 돼. 김도인 지갑도 열어 또 달러가 있고 아프리카 가도 달러가 있고 네. 그래야 그래서 된다. 위안화가 안 되는 건가? 그렇긴 한데 한번 들어보면 왜 위안화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세계에 어떻게 하면 달러가 그렇게 뿌려질 수 있습니까? 나 예전에 건대 입구 가다가 100달러짜리 주 쓴 적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지. 뒤에 뭐 다운로드 상품권 아니에요?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 꼬깃꼬깃 접힌 걸 주웠는데 은행 가니까 진짜 100달러인 거야. 나 제 알 것 거예요, 같아. 제 어떻게 거.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계에 미국의 물건이 많이 풀려 있으면 돼요. 세계에 미국의 아니구나. 물건이 풀려 있으면 된다?
버냉키가 이렇게 뿌리다가 한단 날라온 거 아니에요? 전제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독실이 얘기가 접근은 비슷한데 반대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물건이 많아. 막 GM 뭐 자동차도 있고 미국에 물건이 전 세계에 많아. 그럼 달러를 찾아보기 힘들겠지. 왜냐하면 달러로 산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모순인 게 결국엔 달러가 있었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결국에 보면 미국의 물건이 많다는 건 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다는 거고 그럼 달러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외환 시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달러가 뿌려져 있을 수 있는가? 미국이 알았어. B. 다 얘기했는데 뭘 삐야? 벌써 다 얘기한 거예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B. 아까 말씀해 주신 건 연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수출? 아니요. 닉슨이 이데아 세계를 구축했다면서요. 닉슨이 근본 이제 폐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돼. 그렇지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를 달러로 구입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도인이 한국이고 내가 미국이야. 김도인이 TV 만들 거야. 그래서 야 TV 좀 사줘. 그럼 내가 미국이잖아. 그럼 사줍니다. 그래 100달러에 사줄게. 그래서 교환해. 그럼 김도인한테 얼마 갑니까? 100달러가 생긴 거야. 나한테는 TV가 생긴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세계에 달러가 뿌려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달러로 구입해주면 돼요. 엄청 구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야지만 기축통화가 되는 거네요. 세계의 모든 물건을 흡수해야지만.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항상 미국은 경상수지 혹은 자본수지가 적자여야 되는 거야. 항상 내가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어야 돼. 그래야 달러가 세상에 풀려서 그게 기축통화로서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도 항상 적자인데, 예. 예, 우리는 뭐 그 이득 보는 게 없네 그러면. 어떤 기축 가정이 되기 위한 네, 하나의 그렇죠. 방법인 거죠.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 그 미국의 기축통화가 아직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김도인이 만든 TV를 살려고 할 때 김도인은 야 달러로 주지 마 원으로 줘라고 하겠죠. 그렇지요. 처음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그게 역사에서 나와요. 왜 파운드화가 끝나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지 그건 사실은 미국의 생산력 아니면 효율성, 국력 여러 가지 때문에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독실의 얘기에 맞는 거죠. 좋아야 돼. 미국이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을 사주는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차근차근 갑시다. 네. 막 사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언제나 적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뭐 경상수지는 뭐 실물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자본수지는 화폐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적자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겠죠? 천조국이죠. 신기하다. 그래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그냥 막 흥청 막 야 미국 안 가봤어? 미국은 막 물건들이 넘쳐나잖아요. 천조국 아닙니까? 신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출 중심의 모든 국가들의 생존은 미국의 소비에 의존해요. 얘가 안 사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독실의 궁금증이죠. 그럼 어떻게 계속 소비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계속 소비하고 있어? 산 다음에 파괴해. 아니 돈을 그러니까 돈이 계속 어디서 나냐는 찍어내면 거지. 되지. 돈 찍어내면 되잖아, 자기네들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얘기도 할 거야. 돈을 그냥 막 찍어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아. 그러면 어음을 발행해? 천재인데? 그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긴 해요.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김도인이라고 합시다. 김도인이 나한테 텔레비 팔았어. 내가 미국인데 달러 줬어요. 그러면 김도인이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빌려줍니다. 그 달러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미국에서 수출해서 번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줍니다. 쉽게 말해서 번 돈을 다시 빌려주는 거야. 그럼 미국은 돈을 다시 빌려서 다시 또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축통화가 유지되고 미국의 구매력이 안정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국력이 대단한 거죠.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세계 전체에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달러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미국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GDP의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뭐 25%에서 23%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과거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전 세계 GDP의 50%였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였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가장 많이 소비해주는 거고 그렇지. 가장 물건을 많이 파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국.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국채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는 봤던 것 네. 같아요. 절대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전쟁이 날 수가 없다. 그렇죠.
미국 망하면 중국 망합니다. 어때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뭔가 삐고 같죠. 좀 삐꾸 같지. 그런데 이게 지속 불가능해. 그 세계 통화를 유지하는 국가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생각해보면 미국한테. 그렇죠. 미국한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다 사주는 거야. 그러네. 모두 수입해야 되니까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타격을 입게 돼요. 별로 좋을 게 없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나쁜 놈들, 뭐 사기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강력한 역할을 여전히, 하고 건재해야 중국도 살고 한국도 살고 산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랑 거의 뭐 많이 격리되어 있는 중동 지방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강력한 현물이 있잖아요. 오일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좀 문제가 되는데 중동도 중국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일이나 이런 걸 사줘야 돼 미국이.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을 통해서 지금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수의 문제이고 미국에서의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싫죠. 그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야. 항상 역사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한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기에 위기가 오면 누가 나타납니까? 그 위기를 이용한 트럼프가 나타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를 유지한다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킨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 있는 거야. 미국이 세계 통화를 유지하면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미국이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하자. 야 이거 우리 경상수지 적자 정책을 멈추겠다. 우리 수익 그만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어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회수하려고 앞다투기 시작할 거고. 그럼 미국은 파산하겠죠. 그렇지.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해 보면 뿌렸던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 국내에서 달러의 수는 많아질 거고 통화가 팽창하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거고 반대로 세계는 달러가 부족하니까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달러 대신 다른 세계 통화를 찾게 될 겁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국가들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사라는 말이잖아요. 예. 이따가 판단하도록 하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대안. 그렇지. 모두가 모순이 있네요. 지금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슈퍼파워도 심지어 내부적인 모순이 있고 네. 그걸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다 불만은 가지고 있어. 자기네들이. 하지만 미국이 무너지면 안 돼.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냐. 그렇죠. 이게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에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언젠가 전쟁이 나고 전쟁이 안 나더라도 뭔가 무너지게 됐을 때 식량줄을 쥐고 있는 쪽이 결국엔 승리할 거다. 승리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되면 왜 사람들이 우려하는지 알겠지.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무역 중심으로 갈 수 있을 거고 수입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좋아 보이지만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지위도 상실하게 될 거야. 전 세계도 문제가 될 거고.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딱딱한 경제 상식이고 본격적인 이제 음모론이 시작됩니까? 지금까지가 가장 부드러웠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좀 딱딱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필연적으로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미국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걸 대신할 이런 슈퍼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니면 이건 기형적이고 특수한 상황인 건지. 뭐 이게 항상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 다른 외계인의 문명이 있다면 걔네들도 이런 식의 슈퍼파워가 있는 기축통화가 되는 나라가 따로 존재할 것인지. 비슷했을 것 같아. 어디나 반복될 거고. 예를 들면 뭐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다면 오케이 좋네. 그들도 거기 안에서 이제 미국과 같은 중심 제국이
그런 그렇지.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통화를 좀 놓고 보면 예. 반복되는 패턴을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패턴을 통해서 하나의 제국주의적 국가가 등장하고 그 화폐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몰락하게 되는지까지를 좀 패턴을 좀 한번 이따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로마라든가 그 대영 제국이라든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엮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돈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죠. 돈과 화폐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부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부는 뭘까요? 웰스. 내가 부유하다. 부가 있다. 우리한테 없는 거니까 우리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진정한 부 말하죠. 진정한 부. 레알부. 레알부. 레알부는 생각해보면 돈, 통화 이런 거는 돈은 내 부를 위한 그릇 아닙니까? 내가 언제든지 내가 뭔가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게끔 모아놓는 게 그냥 돈인 거고 네. 부는 뭐냐는 거지. 부는 나를 위한 경기가 새로 만들어지고 예. 내가 예. 뭔가를 원한다고 하면 기업이 뭐 한 몇백억씩 투자를 해주고 이러면 부족이 없잖아요. 결핍이 없잖아.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권력이랑 연결되나 그러면? 그렇지. 사실 생각해보면 진정한 부는 그냥 자유입니다.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생존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부인 거야. 그렇다면 돈이 무엇인가? 그 부를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저장해주는 그릇인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통화는 무엇인가? 돈과 통화를 구분해야 돼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과 통화의 공통점. 교환수단입니다. 휴대성도 있고 내구성도 있고 분할도 잘 돼야 되고 대체성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뭐 기본적으로 돈이나 통화는 대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김도인의 1,000원짜리 지폐나 나의 1,000원짜리 지폐나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거여야 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돈과 통화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구분할 거예요. 돈은 시간과 무관하게 가치가 보존되는 것을 얘기하고 통화,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해 가능해요? 근데 시간을 통해서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돈이라는 게 가능해요? 금? 그치. 가장 사실은 돈이라는 거에 적절한 거는 금인 거야. 네. 금, 은. 쌀은 어때요? 쌀을 썩잖아. 사랑?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뭐라고요? 사랑. 인류의 중력도 믿음? 초월하는데. 그래요. 근데 일단 쌀 같은 경우에 휴대성도 좀 떨어지고 내구성 썩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이 중요한 거에까지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좀 어렵긴 한데 고대부터 인간이 이제 본성적으로 좋아했으니까 본래적으로. 근데 진짜 급박한 상황이 오면 금은 통하지. 근데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요. 극단적으로 금을 뭐 안 쓸 수도 있지.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생각하긴 해야 돼. 인류 역사상 가장 돈에 가까웠던 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돈과 은은 역사적으로 우리 현대까지 돈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안 그렇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화폐, 코인이 됐든 지폐가 됐든 항상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얘기하니까 구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 안 해요. 1,000원짜리를 보면서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통화와 돈을 구분해야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기만적인 체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오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은행이 작동하는 방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통화는 돈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를 뺏어서 은행과 정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앙은행, 사실은 한국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전체 통화의 가치를 낮추고 화폐의 가치는 결국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모든 화폐는 결국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지금부터 화폐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성실한 나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내 부를 만들어내는데 돈, 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질문 드리면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중 가장 괜찮은 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괜찮지 않은 돈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화폐, 2. 금과 은, 3. 부동산, 4. 주식, 5. 석유. 뭐예요? 오, 어렵네. 여기서 가장 괜찮은 돈은 뭐고 괜찮지 않은 돈은 뭡니까? 괜찮음의 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되고.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걸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화폐, 금과 은, 부동산, 주식, 석유, 독실을 위해서 쌀. 진짜지. 이 중에서 고르려면 쌀 고를 거지. 근데 이거지. 금 하나 1g이랑 쌀 한 깜짝이야. 톨을 같이 할 건 아니잖아. 그거에 대응하는 만큼을 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치 화폐, 100만 원치 금, 또 100만 원치 광기워요 부동산, 눈빛 봐. 100만 원치 주식, 100만 원치 석유, 100만 원치 쌀. 그리고 현대 이 시대 쌀 2016년을 좀 보내줍시다. 그럽시다. 2016년을 사는 우리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 거라면 땅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부동산은. 너 말이야, 너. 지금 너. 미래도 고려하고 현재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지금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괜찮은 돈으로 보이느냐. 질문할 때 한계 상황 정확하게 그래, 명시해 그거 주세요. 그렇지. 아니 왜냐면 질문 아까 많이 얘기하신 하시네요. 대로 그만해! 그냥 고르라고! 그래. 너무 질문하지 말고 혼자 알겠습니다. 찔러하셔서. 일단 김도희부터 물어볼까요? 요 중에서 고르면 가장 괜찮은 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 금. 네.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건?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거요? 네. 가장 괜찮지 않은 돈. 쌀. 다른 독실이한테만 빵을 허용되는 좋아해. 거니까. 어떤 게 가장 괜찮지 않습니까? 화폐, 금과 은, 부동산, 주식, 석유. 화폐? 깡쌤은? 화폐가 제일 낫지 않나요? 화폐가 가장 낫다. 왜요? 저는 어떤 그 사물을 제가 소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게거든요. 그래요? 네, 모든 것을 초경량으로 갖고 다녀야 되기 맞다.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네. 가방을 사든 옷을 사든 맞아요. 네, 가벼운 그 거 그램 좋아하죠. 단위 네. 한 10g까지도 체크합니다. 그래요? 예. 화폐가 가장 좋다. 예, 왜냐면 그렇기 휴대성. 때문에 그렇죠, 휴대성. 금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막 이고 다녀야지. 한 5kg, 6kg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야, 5kg요? 목 나가요, 그러다가. 5kg어치의 5kg치 금? 기지감 대단하네. 장난 아니다. 깡장 아까부터 선택하는데. 가장 네. 괜찮지 않은 건 뭡니까? 제일 무거운 게 뭡니까? 그죠? 부동산이요. 부동산. 석유? 금이 무겁지 않나? 금이? 금이 가장 안 좋아. 다. 그쵸. 아니 근데 그거에 그냥 해당하는 무겁잖아. 금을 얘기한다면 그 무겁지 않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은 되게 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으로 맞을래, 석유로 맞을래 하면 금이 훨씬 아프지 않습니까? 석유는 드럼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배럴당.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건 금, 무겁다. 걱정되지만 독실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뭘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화폐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건 또 아니잖아. 지금 당장 독실아 너한테 너 뭐 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그럼 거예요. 부동산으로 할게요. 어떤 땅. 근데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해. 아유, 미친놈들 그냥 그만해.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정답. 답은 이겁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뭐야 이 자식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전 내구성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뭐 휴대성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 아니면 지금 당장의 가치 이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금과 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오래 보존되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고 유동성이 제일 적은 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금을 사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눈치를 채요. 뭘 알냐면 그 채권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허구적인 달러를 너무 위험하게 생각해 지금 현대인들은 조금 이따 이제 은행 제도를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뭘 사기 시작했냐면은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럼 빨리 금 사야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계 대부분의 금이 누구한테 있느냐? 미국 정부에 있어요. 미국이 금을 급하게 팔아. 그러면서 지금 금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 되나? 그래서 사기 시작하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사기가 쉽지 않은 거야. 금은 달러의 위기에 따라서 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달러의 위기가 언제 올 것이냐. 10년 안에 올 것이냐. 내가 90살이 돼서 티벳 사자 해설을 들으면서 죽음에 이를 때 올 것이냐.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달러와 금을 동시에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봐봐요. 예를 들면 1000년과 2000년의 시간 단위를 우리가 존망하면서 바라보면 금이 더 근본적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라고 하면 금이나 화폐나 네. 결국에는 어떤 일종의 환율을 갖고 거래가 될 거고 그렇죠.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둘 다 괜찮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폐, 금, 은, 부동산, 주식, 석유.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 아, 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선택하기 돼. 괜찮다라는 거. 그렇군.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미국이 갖고 있네요. 중요한 거는 화폐는 오래 안 갔어요.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바뀌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축통화가 바뀐 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네. 어쨌든 봅시다. 금이 그나마 많이 보유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잘 보유하는 것 같긴 해요. 내구성이 너무 높죠. 근데 몰랐는데 이렇다면 5,000년 전에 사용하던 금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거래. 그 정도로 금은 그 가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보유됩니다. 화폐도 물론 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가치가 금과 정확히 연동돼 있을 경우에 안정성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금본위제인 거죠. 금본위제, 골드 스탠다드,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였어요. 과거는 모든 통화가 금본위 제도였어. 그래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건 뭐였느냐? 지폐, 코인 이런 건 뭐였느냐? 금고에 있는 금을 보증하는 영수증 같은 건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과거 달러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This certificate 이거 그만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1달러의 은이 현재 재무부에 예금되어 있고 이 보증서의 소유자가 요구할 때 그것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달러에 박혀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없어진 거죠. 현대에 와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원래는 영수증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 영수증만으로 우리가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금본위제가 깨지고 달러가 금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어떤 형이상학적 세계를 떠돌게 된 거는 1971년부터입니다. 그 얘기도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금본위제의 폐기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실물에 기반하지 않은 추상적인 화폐가 무한히 발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양적 완화의 실체인 거야. 양적 완화 우리 지난번에 FRB 때 했으니까 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금본위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화폐 발행이 남발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1. 노동자와 개인은 그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모은 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당연하지. 노동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구매력에서 보면 달러가 1913년, 지금부터 한 약 100년 전에 구매력에 비해서 지금은 95%의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와 국가는 화폐가 남발되면 어떻게 되는가?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는 팽창된 통화, 돈이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해외로 수출이 돼. 이걸 인플레이션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유동성이 전 세계를 떠돌아. 그러면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거품 빵빵빵. 그죠. 거품을 빵빵 터뜨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됩니다. 실제로 2차 양적 완화를 했던 당시에 전 세계 식량 물가가 60%가량 상승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량 물가가? 그렇지. 왜냐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니까. 네. 미국이 경기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거죠.